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표 이후 미국 자동차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최대 50%에 달하는 관세 부과 가능성에 경악하여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수출 전략을 전면 수정하는 등 대혼란에 빠졌죠. 그런데 한국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 딜러들의 주문이 폭주하고 한국 자동차 부품 공장이 24시간 풀가동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유럽과 중동 바이어들까지 한국 전기차 확보에 혈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악하여 멘붕에 빠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트럼프 관세 부과 후 충격적인 사실을 독일 자동차 전문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티나 찰레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에서 자동차 공학을 전공한 후 저널리즘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독일의 유명 자동차 매거진 오토모티브 인사이트의 수석 기자로 일하고 있죠. 그런데 몇 주 전 편집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이번에 중국에서 비아디라는 신형 전기차를 출시했는데 직접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특집 기사로 다뤄달라는 제안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중국어도 서툴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는 걸 알기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출국 전날 설렘과 긴장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테슬라의 점유율까지 위협하자 트럼프가 최대 50%의 관세 폭탄을 예고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전기차들은 그동안 파격적인 가격과 화려한 디자인으로 시장을 공략해왔지만 안전성과 품질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 관세 부과로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 확실했고 중국 업체들은 미국 시장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전기차 기술을 직접 취재한다는 생각에 가방 속에 노트북과 카메라를 몇 번이고 다시 점검했어요. 다음 날 아침 테스트 트랙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었어요. 트랙에 도착하자 눈부시게 빛나는 전기차와 중국 전기차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 샤오롱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차량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그의 모습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지만 동시에 정말 샤오롱의 말대로 이 중국차 그만큼 대단할까라는 느낌도 들고 뭔가 과장된 느낌도 들더라고요. 저는 의구심을 참지 못하고 샤오롱에게 중국 전기차의 자신감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는 자랑스럽게 한국 통계를 인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이 12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나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말에 의문이 생겼어요. 지금 제가 중국차를 취재하러 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중국차가 한국차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품질 만족도 1위를 기록했고 기아 자동차도 연이어 신차를 출시하며 미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조지아와 엘라베마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면서 바이든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도 받았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자동차가 브랜드 인지도가 더 뛰어나고 미국에서도 중국 차보다 더 잘 팔리고 있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샤오롱이 빙그레 웃으면서 한국 차는 기술 혁신이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차가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는 건 미국의 보호주의 입법으로 인한 보조금 때문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를 매기게 되면 한국 차는 이제 미국에서 아무런 인기가 없을 거라며 웃어 보였죠. 게다가 한국 기업은 보조금에 의존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며 기술 혁신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 아니면 중국 측의 과장일까 의아해하면서
시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차의 부드러운 주행감과 빠른 가속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고속 주행으로 들어서면서 미세한 문제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과 계기판 숫자의 불안정한 움직임처럼 사소한 문제들이 보였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차량의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제어 기능이 마비되었고 차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필사적으로 핸들을 붙잡고 상황을 제어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차는 가드레일과 충돌했고 저는 강한 충격과 함께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목에 찢어질 듯한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샤오롱과 그의 팀이 황급히 달려와 제 상태를 확인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당혹감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중국 전기차 기술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이미 기사의 개요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중국 전기차의 안전성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싶었거든요. 아무리 테스트 주행 중이었다고 해도 제가 그래도 독일에서 엘리트 자동차 전문 기자인데 이런 문제를 그냥 놔둔다는 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제 이런 생각은 곧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중국 측에서 이 사고를 기사화하지 말라는 강력한 압박을 가해온 거예요. 처음에는 회사의 고위 임원들이 찾아와 부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며 제품의 전반적인 품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심지어 고액의 자물료까지 제안하며 우호적인 기사를 써줄 것을 요청했죠. 저는 이를 정중히 거절했지만 문제는 중국 측 태도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해가는 거였죠. 저는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저널리스트로서의 양심은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안전과 향후 취재 활동에 대한 우려도 커져갔거든요. 그렇게 밤새 고민한 끝에 일단 독일로 돌아가 편집장과 상의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미국에서 열리는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세계 각국의 최신 전기차 기술이 소개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한국의 선도적인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순간 이것이 제 기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시 편집장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중국에서의 사고 경험과 함께 미국 엑스포 취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런데 편집장은 처음에 중국에서의 사고를 문제 삼으며 미국행을 강하게 반대했어요. 위험한 상황에 또다시 저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걱정이 컸던 거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 한국, 그리고 독일의 전기차 기술을 비교 분석하는 대형 특집 기사를 쓸 수 있다고 설득했어요. 특히 지금은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폭탄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뒤흔들고 있었거든요. 중국 차는 최대 50% 관세에 직면했고 유럽 차들도 25% 관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BMW와 메르세데스도 미국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국차, 중국차, 미국차, 유럽차 중에 과연 어떤 자동차가 진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기술력과 품질,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결국 편집장은 제 열정과 비전에 설득되어 마지못해 서울행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서울행을 결정하고 비행기에 오르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목의 통증은 여전했고 중국에서 받은 압박감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상태였죠. 그렇게 미국 자동차 엑스포 전시장에 가게 되었어요. 전시장에 도착하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전시 공간 한가운데에 커다란 배터리 모형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LG전자 부스였어요. 제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전시물을 살펴보자 목걸이에 김현수라고 적힌 이름표를 단 한국 직원이 친근한 미소로 다가왔어요. 그는 저희 LG의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관심이 많으시냐면서 괜찮다면 소개를 해드려도 되냐고 정중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독일의 자동차 전문 기자 마르티나 찰레라고 소개하자 현수 씨의 눈이 조금 더 커지면서 리튬 배터리를 설명해 주었죠. 그런데 그의 설명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현수 씨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미국 테슬라가 사용하는 배터리와 비교해보면 에너지 밀도가 30% 이상 높다고 말하더라고요. 게다가 충전 속도는 단 10분 충전으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특수 소재를 활용해 제작되어서 과열과 발화 위험은 99% 이상 낮아진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말이 쉬운 거지 사실 처음 현수 씨의 말을 듣고 한국도 중국처럼 과장이 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나 싶었어요. 에너지 밀도가 30% 이상 높다는 건 사실상 같은 크기 배터리로 30%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건데 독일의 포르쉐 타이칸이나 아우디 이트론도 못하는 거였거든요. 현수 씨 말에 따르면 확실히 한국의 자동차 기술은 이미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현수 씨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중국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샤오펑 P7의 자율주행 모드 오작동으로 겪었던 사고, 선전의 BYD 전기차 연쇄 화재, 상하이의 주차장 폭발 사건, 그리고 CATL 배터리를 사용한 테슬라의 발화 사고까지 취재하면서 목격했던 중국 전기차의 안전 문제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떠올리며 김현수 씨가 설명하는 LG 배터리의 안전성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고 조사한 중국 전기차들의 문제점을 LG가 완벽히 해결한 것 같아 보였거든요. 이렇게 LG의 배터리 기술에 감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결국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부스로 향하게 되었죠. 그런데 현대자동차 부스에서는 강도윤 박사가 자율주행 안전 시스템에 대한 짧은 브리핑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도윤 박사의 발표가 단연 압도적이었어요. 그의 자율주행 및 전기차 안전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발표를 들으며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 저는 주저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선전에서 겪은 샤오핑 P7의 자율주행 모드 오작동으로 인한 3중 추돌 사고를 언급하며 특히 레이더와 카메라의 동시 오류 원인에 대한 그의 견해를 물었죠. 그러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게다가 도윤 박사의 표정이 살짝 긴장되는 것을 포착했어요. 그래서 더욱 그의 답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도윤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놀라울 정도로 상세한 답변을 시작했어요. 샤오핑 P7 사고의 핵심이 센서 융합 알고리즘의 취약점에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샤오핑 P7 사고의 핵심은 자동차의 눈과 뇌가 제대로 협력하지 못한 데 있다고 했습니다.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와 레이더 같은 센서들이 수집한 정보를 뇌에 해당하는 컴퓨터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거죠. 특히 2023년에 만들어진 모비라이라는 회사의 IQ5라는 뇌칩이 문제였대요. 이 칩이 햇빛이 너무 강할 때 주변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 박사의 해박한 지식과 명확한 설명에 감탄했어요. 그의 스마트함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우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호텔로 돌아왔는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려는 순간 화면이 깜빡이더니 모든 파일이 사라져버린 거 아니겠어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죠.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여겼지만 점점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파일들이 복구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정보가 삭제되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함께 중국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사고 내용을 기사화하지 말라며 받았던 압박감이 다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순간 아찔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혹시 그들이 제 노트북에 일부러 악성 바이러스를 심은 것은 아닐까? 중국에서 급하게 구매했던 USB가 의심스럽게 여겨졌어요. 그때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미뤘던 것이 화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책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중국의 이런 비열한 행동으로 인해 제 모든 취재 자료와 개인 정보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도윤 박사가 떠올랐어요. 망설임 끝에 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빠르게 응답해 주었고 상황을 듣자마자 즉시 도와주겠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에 안도감이 밀려왔죠. 도윤 박사는 자신이 아는 최고의 보안 전문가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한국 기술에 대한 취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기도 했죠. 다음 날 도윤 박사가 소개해준 보안 전문가 김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김 씨의 꼼꼼한 작업을 지켜보며 한국의 IT 기술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해킹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다행히 대부분의 자료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을 깊이 새겼죠. 보안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중국 언론에서 독일 기자의 해킹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죠. 중국 측은 마치 제가 의도적으로 해킹을 당한 것처럼 왜곡된 시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죠.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사고 취재와 이번 해킹 사건이 연결되면서 제 신뢰성이 한순간에 의심받게 된 거예요.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진실을 밝히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다짐했죠. 다행히 도윤 박사와 김민수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어요. 그들은 먼저 해킹의 근원지가 중국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해킹이 중국에서 있었던 사고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적인 공격이었다는 증거도 찾아냈죠. 그들의 노력으로 제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중국 언론의 왜곡된 보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 박사는 한국 언론들과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김민수 씨는 기술적 증거를 제시하며 해킹의 실체를 밝혀냈어요. 이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정의감, 그리고 저를 향한 신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정직성이 제 명예를 지켜준 셈이었죠. 이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호텔에서 한국 취재 내용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워싱턴 포스트의 제임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제임스는 흥분된 목소리로 제가 보낸 특종 기사를 봤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더 큰 특종이 터졌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냐고 제가 묻자 제임스는 오늘 트럼프가 플로리다의 현대차 딜러십에서 놀라운 일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오닉 6를 시승하던 중 차량의 성능과 기술력에 완전히 매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10분 충전으로 350km를 달릴 수 있다는 점과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정성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임스에 따르면 특히 트럼프가 측근들에게 중국을 징벌하려고 관세 폭탄을 준비했는데 도리어 한국에게 당했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차 시승 후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크게 놀랐다는 속내를 털어놓았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한국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조지아와 엘라베마의 일자리 수만 개가
날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작성한 중국 전기차 사고와 한국의 기술력을 비교한 기사가 미국 전역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고 했죠. 제임스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의 기술력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LG 배터리가 테슬라보다 30% 이상 성능이 뛰어났고 현대차의 자율주행은 완벽에 가까웠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전기차는 테스트 도중 심각한 시스템 오류로 사고가 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인 해킹까지 시도했다는 점을 말했죠. 거기다가 이런 극명한 차이야말로 한국과 중국 자동차 산업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준다고 덧붙였어요. 이제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닌 진정한 기술력과 안전성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전 세계 10억 명이 시청하는 타임스퀘어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에서 120년 역사상 최초로 한국 기업이 메인 스폰서로 선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 새해부터 한국 자동차와 드라마, 치킨, 심지어 레깅스까지 뉴욕 전역이 한국 브랜드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올해는 독일 벤츠와 일본 도요타도 메인 스폰서가 쟁탈전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 브랜드들이 뉴욕 심장부를 전부 싹쓸이하게 된 걸까요? 새해맞이 행사를 준비하던 타임스퀘어 한 기획자의 놀라운 이야기를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임스퀘어 얼라이언스의 이벤트 기획자 바브라 쉴즈입니다. 타임스퀘어 얼라이언스는 뉴욕의 상징인 타임스퀘어의 모든 행사와 브랜드 광고를 총괄하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특히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은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생중계되는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타임스퀘어에 모여들고 10억 명 이상이 TV와 온라인으로 시청하죠. 저는 여기서 메인 스폰서 선정과 브랜드 쇼케이스 기획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 새해맞이 행사에서 메인 스폰서로 한국 자동차 브랜드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2021년에도 기아 EV6가 타임스퀘어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되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뒤흔든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한국 기업이 뉴욕의 심장을 사로잡게 된 거죠. 이번에는 사실 도요타의 럭셔리 브랜드 렉서스가 메인 스폰서 자리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국 브랜드가 타임스퀘어를 독점하는 건 균형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죠. 사실 제가 대학 시절 도쿄에서 유학을 보낸 경험 때문에 도요타의 렉서스를 좋아하는 것도 한 이유가 되긴 했지만요. 그날도 저는 새해맞이 행사의 메인 스폰서 선정을 위한 회의장으로 향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로비에서 마케팅 총괄 매니저인 제이슨 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엘리베이터로 가는 동안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이번에도 한국의 브랜드가 연초부터 뉴욕을 점령하게 되었다면서 한국의 제안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설명하더군요.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제이슨이 마치 이미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렉서스의 오랜 명성과 신뢰도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전통 있는 브랜드가 선정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한국 브랜드도 좋지만 너무 성급하게 단정 짓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죠. 그러자 제이슨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더라고요. 현재 미국에서 한국차의 인기는 단순한 과대평가가 아닌 실제 시장이 증명하는 현실이라면서 작년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신차 등록 대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현대기아차가 4만 7천 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자국차 포드 2만 9천 대를 2배가량 뛰어넘고
독일차 벤츠는 17,000대를 3배가량 뛰어넘는 수치였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포드를 한국 브랜드가 압도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그게 정말 맞나요? 혹시 일시적인 현상 아닌가요?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제이슨은 한국은 늘 이런 식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현실로 만드는 나라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최신 기술에 민감한 미국의 젊은 얼리어답터들 사이에서 기아 EV9은 이미 테슬라 모델 X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세련된 실내 디자인과 더블 벨벳 디스플레이는 이미 입소문을 타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분야에서는 도요타는 물론 테슬라와 벤츠까지 제쳤다는 거예요. 제이슨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들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져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마침 회의실이 눈앞에 보여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갈 수 없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새로운 관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데이비드 윌슨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임원들은 한국차의 혁신성을 언급하면서 찬사를 보내고 있더군요. 마치 제이슨처럼 그들도 이미 기아의 스폰서십이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모두가 한국 브랜드와 짜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목소리로 찬성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회의가 시작되고도 분위기가 너무 일방적으로 흘러가자 중국계 미국인 리하오 부사장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발언했어요. 중국의 비아디나 샤오펑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데 한국 브랜드만 특별 대우하는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죠. 그러자 한국 브랜드를 지지하던 존 콜 이사도 타임스퀘어 얼라이언스 120년 역사상 한 브랜드가 이렇게 연속으로 주요 행사를 맡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어요. 저는 속으로 드디어 이성적인 의견이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동안 팔짱을 끼고 묵묵히 지켜보던 데이비드 총괄 기획 이사장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입을 열었어요. 모두의 우려가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타임스퀘어 얼라이언스가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대한민국은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나라라면서 특히 2025년은 대한민국이 뉴욕을 점령하는 해가 될 거라고 했죠. BTS가 빌보드를 석권하고 블랙핑크의 아파트 노래가 전 세계 92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듯이 이제는 한국 브랜드들이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고 말이죠. 특히 미국의 젊은 층은 SNS에서 한국을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면서 틱톡에서 K뷰티가 매일 수십만 건씩 언급되고 인스타그램에서는 K푸드 해시태그가 매달 1,000만 건을 넘는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이는 같은 아시아권의 일본이나 중국의 문화 콘텐츠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아 잠시 숨을 골라야 했어요. 마침 데이비드 이사장이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선언했죠. 잠시 휴식 시간이 되자 저는 휴대폰으로 최근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징어 게임이가 전 세계 93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한국에 대한 이사진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이해되기 시작했죠. 특히 뉴스 영상 속 공기놀이 장면이 궁금해져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쉬는 시간마다 즐기던 놀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바이럴되어서 미국에서 공기놀이 챌린지가 시작됐어요. 댓글에서는 공기를 살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인기 댓글로 떠올랐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에 나온 한국 놀이는 심플하면서도 중독성이 강하다는 말과 함께 이래서 한국이 글로벌 트렌드 세터구나 라는 반응이 쏟아지는 거예요. 순간 저도 오징어 게임 1에서 달고나 먹는 장면에 매료되어 친구와 직접 도전했던 기억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 2에서도
한국의 게임이 세계를 매료시키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3년 전에 1등했던 콘텐츠가 3년 뒤에도 다시 공개하자마자 1등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공기놀이라니 너무 단순한 게임 아닌가 싶었죠.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저는 넷플릭스에서 프로듀서로 일하는 대학 친구 케이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놀이로 또다시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는지 물어보자 케이트는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죠. 케이트의 말로는 넷플릭스 역사상 후속작이 전작의 성공을 뛰어넘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왕좌의 게임이나 브레이킹 배드 같은 레전드급 시리즈도 스핀오프작은 본편의 70% 정도의 성과만 거둬도 성공이라고 평가한다더군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는 공개 3일 만에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면서 케이트는 특히 공기놀이 장면이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감탄했어요. 한국 콘텐츠는 정말 매번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낸다면서 넷플릭스 내부에서도 이런 폭발적인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공기놀이가 너무 단순하지 않냐고 되묻자 케이트는 오히려 그 단순함이 이번 시즌의 가장 큰 무기가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시즌 1에 달고나는 재료를 구해서 만들어야 했지만 공기놀이는 작은 돌멩이 5개만 있으면 누구나 즉시 따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케이트는 실제로 틱톡에서 공기놀이 챌린지 영상이 일주일 만에 5억 뷰를 돌파했고 심지어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이 자국의 전통 놀이와 비교 분석하는 콘텐츠까지 만들어내고 있다고 신나게 설명하더라고요. 회의가 끝난 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이슨의 말도 그렇고 케이트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죠. 다음 주까지 타임스퀘어 행사 기획안을 수정해야 했지만 먼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찾는 맨해튼 엘리트 피트니스 클럽은 제게 활력소이자 사색의 공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전 운동을 하기 위해 피트니스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뉴욕에서 가장 럭셔리한 시설을 자랑하는 곳이었죠. 특히 이곳의 공간 배치가 인상적이었는데 실내 자전거가 50대쯤 나란히 서 있고 그 옆으로 최신식 러닝머신이 마치 나무숲처럼 70대 정도 빼곡히 들어서 있어요. 운동을 하려고 자전거나 러닝머신 위에 올라서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정면 거울로 향하게 되고 그 거울을 통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이게 되어 있죠.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힘주어 운동하는 표정이나 땀에 젖은 운동복 차림이 신경 쓰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자극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곳이 뉴욕에 있는 최고급 피트니스 센터인 만큼 월스트리트의 금융인부터 브로드웨이의 배우들까지 뉴욕의 엘리트들 모두가 새벽부터 자신의 건강과 몸매 관리에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러닝머신에 올라가기 전에 스트레칭 매트 위에서 허리를 비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운동하는 두 여성이 눈에 들어왔죠. 한 명은 패션 매거진 보그의 에디터로 보이는 금발의 슬림한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처럼 날렵한 턱선과 매끈하고 긴 다리를 가진 여자였죠. 저도 여자지만 키가 170 정도인데 두 명의 여성은 저랑 비슷할 키 같은데도 모델 체형이라 몸매가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별 관심 없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보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운동하는 남자들도 순간 하던 운동을 멈추고 힐끗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저 언니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관심 없는 척하면서 곁눈질로 계속 살펴보게 되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입고 있는 운동복이 색깔만 다르고 똑같은 거예요. 레깅스 때문에 두 여자의 실루엣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고 특히 운동할 때마다 근육의 움직임이 그대로 드러나면서도 과하지 않게 잡아주는 게 엄청 신기했어요. 보통 운동복은 땀이 차면 불편하게 달라붙거나 미끄러지기 마련인데 그들의 레깅스는 격렬한 운동 중에도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죠.
자세히 보니 한국의 제2레깅스 브랜드였더라고요. 그때 지난주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 온 친구 엘리나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엘리나는 일본에서 패션 바이어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 일본에서 한국 레깅스 열풍이 대단하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통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의 레깅스 브랜드가 일본에서 오픈 매장도 없이 2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거였죠. 매장이 생기기도 전에 온라인 사전 판매만으로 이룬 실적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팝업 스토어가 오사카와 도쿄에 열렸을 때는 현지인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그때 당시 엘리나와 통화할 때는 일본이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같은 아시아권의 레깅스가 인기를 얻은 거라고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모델처럼 보이는 뉴욕의 패션 엘리트들이 실제로 그 레깅스를 입고 운동하는 모습을 보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온라인 쇼핑몰 주소를 물어보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한국 레깅스 브랜드를 검색하려고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덤벨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면서 제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웨이트 운동기구를 워밍업도 없이 들려고 시도했죠. 그런데 딱 보기에도 엄청 무거워 보이는 걸 들려고 하더니 잘 들지도 못하면서 끙끙 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아까 저 2명의 여성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려는 건지 뭔지 아무튼 굳이 제 눈앞에서 그러니깐 너무 민망하고 불편했죠. 무게도 제대로 들지 못하면서 억지로 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여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어서 고개를 돌리려고 했는데 순간 이어지는 모습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어요. 그 남자는 갑자기 뒤로 돌아 스트레칭을 하려고 고개를 숙이면서 엉덩이 부분을 제 시야 쪽으로 들이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축 늘어진 운동복 때문에 그 남자 속옷이 보이고 배가 옆으로 삐져나온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튀어나온 뱃살이며 거기에 덥수룩한 털까지 보여서 갑자기 속이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눈을 빠르게 돌리고 심호흡을 하면서 깨끗한 생각을 하려고 애썼죠. 아까 본 아름다운 2 여성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기분 전환을 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기지개를 펴면서 중국어로 뭐라 하는 거예요. 다들 건강하게 운동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눈살이 찌푸려져서 속이 정말 안 좋았죠. 그냥 그 남자가 내 시야에 걸려서 그런 거니 하고 다시 고개를 돌려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국인이 갑자기 다른 운동기구로 가면서 제 바로 앞을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코를 찌르는 땀 냄새가 확 퍼졌는데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식초와 썩은 양파를 섞어놓은 듯한 시큼하고 텁텁한 악취였어요. 정말 몇 달은 안 씻었는데 운동을 해서 나는 그런 악취였죠. 순간 한국 레깅스 검색이고 뭐고 올해 들어 가장 최악의 불쾌함을 순간적으로 경험했어요. 피트니스 센터에서 누구나 땀을 흘릴 수는 있지만 이 정도 악취면 회원 강제 탈퇴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죠. 특히나 여긴 뉴욕 상류층 피트니스 센터잖아요. 평소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는 유럽이나 미국 회원들은 대부분 에티켓을 잘 지키고 깔끔한 운동복 차림이었거든요. 운동 중간중간 땀을 닦아내고 향수나 데오도란트로 채취 관리도 철저히 하는 편이었죠. 특정 나라를 비하해서는 안 되지만 중국인 혐오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죠. 이런 좋지 않은 경험을 한 후 저는 잠시 러닝머신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아까 본 2 여성의 완벽한 몸매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7년 넘게 피트니스 센터를 다녔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바디라인은 처음 봤거든요. 문득 저도 그들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마침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30분이고 출근 시간까지 여유가 있었어요. 평소에도 궁금했던 피트니스 상담을 받아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어차피 새해를 맞이해서 제 자신에게 투자할 계획도 있었고 이참에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해보고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피트니스 센터 2층에 있는 상담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모니카 센터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저는 곧바로 아까 본 두 여성 회원처럼 몸매를 가꾸고 싶다고 말했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름다운 바디라인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죠. 그런데 모니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 두 회원은 한국인 필라테스 강사 혜정이 진행하는 프리미엄 클래스를 수강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들이 입고 있던 레깅스도 한국 브랜드라면서 착용감이 좋아 운동 효과도 높인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의 필라테스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블랙핑크 제니도 이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모니카는 한국 강사들의 전문성과 섬세함을 극찬했어요. 미국에서도 한국 강사들의 인기가 대단하다면서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친절한 매너는 물론이고 체력 관리부터 구상 예방, 체중 조절, 재활까지 전방위적으로 관리해준다고 설명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홀딱 반해서 프리미엄반 등록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까 그 중국인 남성이 물을 마시러 상담실 앞으로 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또다시 그 고약한 냄새가 날까봐 긴장됐죠. 그런데 갑자기 상담을 해주고 있던 모니카 쌤이 자연스럽게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착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숨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전 제가 느낀 불쾌감이 저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웃음이 나왔어요. 모든 사람의 후각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중국인 남성이 지나간 후 저는 조심스럽게 냄새가 심하다고 말했더니 모니카는 한숨을 쉬며 그 회원이 오래전부터 다녔는데 특히나 여성 회원들이 많은 시간대에만 온다면서 정작 운동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냄새만 고약하다고 털어놓았어요. 피트니스 센터를 나와 거리를 걷는 동안 한국의 레깅스 브랜드가 자꾸 생각났어요. 그동안 유럽이나 일본 브랜드만 고집해왔던 제가 한국 브랜드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것처럼 뉴욕의 상류층들도 하나둘씩 한국 브랜드를 선택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타임스퀘어 새해맞이 행사에 기아 자동차 메인 스폰서 선정도 이제는 당연한 결과처럼 느껴졌어요.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타임스퀘어 전광판들이 한국 브랜드들로 가득했어요. BBQ 치킨 광고가 흘러나오고 바로 옆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공기놀이 장면이 방영되고 있었죠. 다른 쪽 전광판에서는 기아 EV9의 신차 전시 예고 광고가 반짝이고 있었고요. 거기다 제가 방금 경험한 필라테스와 레깅스까지 순간 한국이 뉴욕의 심장부를 완벽하게 점령해버린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실리콘밸리의 유명 스타트업 CEO인 매트 피터슨과 미팅이 있었어요. 회사 근처 카페로 가는 길이었는데 주차장에서 우연히 그를 마주쳤죠. 그런데 평소 테슬라를 즐겨 타던 그가 제네시스 지구공에서 내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테슬라는 왜 안 타냐고 물어보니 이제는 실리콘밸리에서 모두가 제네시스를 탄다면서 오히려 테슬라보다 더 혁신적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오는 길에 목격한 한국 브랜드들의 뉴욕 점령 이야기를 하자 피터스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이 한국을 좋아하는 건 문화나 음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단언하더군요. 피터스는 특히 작년에 있었던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의 제네시스 GV80 사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LA 근교에서 차가 수차례나 전복되고 공중회전까지 했는데도 타이거 우즈가 기적적으로 생존했다는 거였죠. 25년 차 LA 교통경찰이 현장을 보고 놀라워했다면서 차량이 저 정도로 완파됐는데 운전자가 살아남은 건 기적이라고 했대요. 그 경찰이 다음 날 바로 제네시스 대리점으로 달려가 계약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이더군요. 피터스는 그러면서 사고를 겪은 타이거 우즈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타이거 우즈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LA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오히려 자신이 식사비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정의선 회장이 깜짝 놀라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묻자 타이거 우즈는 자신이 30년 넘게 골프를 치면서 세계 각국의 최고급 차들을 경험했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면서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왠지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어요.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해보고 이렇게 감동한 것은 전 세계가 한국의 실력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피터스는 이야기를 이어가며 최근 BMW 연쇄 화재 사건을 언급했어요. 미국 전역에서 BMW 차량 수십 대가 주행 중 불이 나면서 이제 독일 차는 위험한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했다고 하더군요. 일본 차는 30년간의 영광을 뒤로 한 채 혁신성이 떨어지는 할머니 차라는 이미지가 굳어져서 이제 미국에서 일본 차를 타는 건 마치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했어요. 반면 한국 브랜드는 첨단 기술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아 새로운 프리미엄의 대명사가 되었다면서 특히 제네시스는 실리콘밸리 CEO들과 월스트리트 금융가들 사이에서 성공과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미국 MZ세대의 91%가 한국 브랜드를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혁신 기업으로 꼽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했어요. 이제 한국은 세계가 따라야 할 새로운 기준이 되었어요. 2025년 새해가 밝아오는 타임스퀘어 심장부에서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